1960년대가 되자 마카오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카오를 오늘날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훗날 마카오의 아버지다라고 불리게 될 스탠리 호입니다. 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네덜란드계 유대인인 영국인이었고요. 할아버지는 청나라 말기 5대 거상으로 손꼽힐 정도로 막대한 부를 쌓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1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주식 투자로 패가 망신하면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그런 그가 인생을 다시 역전시킨 곳이 바로 마카오였던 거예요. 스탠리호 역시 중일전쟁 당시 마카오로 피난을 떠난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이후 마카오의 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해서 탁월한 능력으로 단 2년 만에 공동 경영자 자리까지 오르는 초고속 승진으로 올라갔던 거죠. 와. 자, 그 결과 단 10 홍콩 달러, 지금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약 1,700원을 손에 쥐고 마카오로 찾았던 아주 가난한 학생 스탠리 호는 20여 년 후에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을 정도로 승승장구해 나갔던 겁니다. 아니 벼락부자가 된 셈이죠. 맞습니다. 벼락부자는 아니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만든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홍콩과 마카오에서 이름난 재벌이 된 스탠리 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기회였을까요? 뭐 마카오랑 관련돼 있는 거니까요. 카지노 사업을 해요. 네. 바로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을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어떻게? 왜? 앞서 언급한 아편상 까오커닝의 투자로 세워진 기업에게 카지노 사업의 독점권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61년이 되자 이 회사의 독점권이 25년의 기한을 끝으로 만료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스탠리오는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고 결국 그가 소유한 회사, 바로 마카오 관광오락공사 STDM이 마카오 카지노 사업의 독점권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와. 당시 스탠리오가 이 정부에 제시한 입찰금이 무려 41만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6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스탠리호의 회사가 독점권을 소유한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100년, 아니에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50년. 좀 작아요? 40년? 맞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그걸 또 맞히냐, 40년. 모르겠어. 어떻게 맞췄는지. 진짜? 25년의 기한이 지난 후에 15년을 더 연장하면서 40년 동안 마카오 전체 카지노 사업을 독단으로 관장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40년 동안 떼돈을 벌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스탠리오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 사업권을 정부로부터 따낼 수 있게 된 걸까요? 뇌물. 뇌물, 중국하면 관시죠. 관시. 네. 당시를 회상하는 그의 인터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961年嗰陣咧，競投呢個賭博專利咧，當時啊啲報道咧就好緊張，所有賺到啲錢賭場嘅90%拎出嚟做慈善，我哋只愛10%。咁你對方啊真係冇得定。我一開咗呢啲咁嘅條件咧，澳門政府咧即刻攬住我，你中標。 엄청난 결단. 엄청 좋은 마인드잖아요. 마카오의 낮을 지배하는 것은 포르투갈이지만 마카오의 밤을 지배하는 것은 스탠리오다. 마카오에서 돈을 쓰면 50%는 스탠리오에게 간다. 와, 50%. 그냥 스탠리오 마카오의 거예요. 왕이에요. 황제. 마카오는 스탠리오 거야. 그리고 이 스탠리오는 카지노 외에도 호텔, 백화점, 은행, 부동산, 택시회사, 페리, 항공사까지 소유하면서 마카오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한 개인이 그거 다 독점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가능한가? 엄청난 거죠. 그 결과 스탠리오는 엄청난 재산을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2018년 은퇴 당시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은퇴했을 당시요? 네. 와, 몇 조 아닐까요? 몇십조 되지 않아요? 가능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무려 500억 홍콩 달러, 하나로 약 8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8조.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재산이니까 비공식적까지인 것까지 더하면 엄청났겠죠. 와, 됐다. 이렇게 마카오의 지하주지사 혹은 마카오의 황제라고 불렸던 그는 마카오를 도박의 성지로 만들게 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 그런데 이렇게 스탠리호의 꿈의 제국이 한창 건설되던 1970년대에 마카오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건 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의 전국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카네이션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에선 40년간 이어져 오던 독재 정권 그리고 계속되는 식민지와의 전쟁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청년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아이고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건네자 비폭력 쿠데타를 벌이겠다라는 뜻으로 카네이션을 총구에 꽂으면서 화답을 했던 겁니다. 아. 결국 이 혁명으로 포르투갈의 카에타노 총리는 투항을 했고 정권은 바뀌게 돼요. 포르투갈의 신정부는 이 해외 식민지에 대한 권리를 그러자 일괄 포기하고 이들의 독립을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와. 이 사건은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럼 완전 어떻게 돼? 그럼 스탠리호의 나라가 되는 거야? 아니지 이제 독립을 그러면 하겠죠. 이제는 이제 또 포르투갈에. 중국 정부가 와서 개입하겠죠. 그렇죠. 네. 포르투갈이 중국 측의 마카오를 반환하겠다고 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어쨌든 그러면 마카오는 이제 식민 지배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어? 중국 입장에선 마카오보다 홍콩을 돌려받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고요. 아,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우선순위 그렇죠. 홍콩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영국령이었던 홍콩. 그래서 포르투갈 정부가 이미 중국 공산당에 굉장히 유화적이었기 때문에 마카오 반환 자체를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좀 뒤로 미루게 됩니다. 대신 포르투갈과의 여러 회담 등을 통해서 마카오를 중국 영토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언젠간 반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마카오 내에서 포르투갈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져 갔겠죠.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마카오에 주둔해 있던 포르투갈 방위군을 철수하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럼 포르투갈군의 철수로 인해서 마카오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치안 유지가 어려울 텐데. 맞습니다. 치안에 공백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마카오에 찾아오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름만으로도 섬뜩함을 느끼는 중국의 최대 범죄직 삼합회. 삼합회가 왜 마카오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삼합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자, 시간을 조금 이렇게 위로 돌려서요.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을 때요. 중국 본토가 엄격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자 탄압을 받았던 게 바로 삼합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의 도피처로 선택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영국령 홍콩이었죠. 그리고 당시 홍콩에서 활동하던 삼합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있어요. 뭐지? 이곳이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장소로 손꼽히는 홍콩의 빈민가 구룡 성체입니다. 와. 자, 이것은 과거 송나라 때 해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사적 요충지였거든요. 그런데 청나라 시절에 아편 전쟁을 통해서 홍콩을 영국에 할양을 했을 때 이 구룡 성체만은 청나라의 영토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선 이 지역을 관리를 하지 않았고 청나라 이후에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중국 본토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행정권을 포기했던 거죠. 아무도 컨트롤을 못했구나. 그렇죠. 결국 구룡 성체는 주권과 치안권이 공백 상태로 무법지대가 되었죠. 근데 저기 뭐 숨으면 못 찾을 것 같아. 야, 그러니까. 너무 복잡스럽다. 마국지지근데 왜 저렇게 빽빽하게 건물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일단 사진을 지금 보시니까 느낌이 딱 어떻게 오시나요? 복잡해요. 그냥 일단 감옥 같아요.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 네, 지금 보시면 건물들이 정말 숨 막힐 정도로 굉장히 붙어 있는 모습인 거죠. 여기는 그 당시 중국 그리고 영국 그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던 공백의 땅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건축법에도 이제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불법으로 들어왔던 그런 난민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그냥 그 위에 건물을 짓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80년대에는 이 8,000평의 땅에 인구 5만 명이 모여서 살았다고 해요.
그거를 지금 서울시 면적에 11억 5천만 명이 몰려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안 돼요. 숨 막혀. 아, 듣기만 해도 숨 막혀. 우리 출근 시간 5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1970년대가 되자 이 홍콩을 장악한 삼합회의 입지가 또 한 번 흔들리게 됩니다. 당시 홍콩에서 활동하던 영국인 경찰 간부가 횡령을 저지른 사건이 발각이 됐는데 이를 계기로 1974년 홍콩에 반부패 수사기관이 설립이 된 겁니다. 아, 결국 이 구룡 성체에 있던 조직폭력배들은 대대적으로 소탕 작업에 의해서 소탕이 됐고 이후 홍콩 삼합회는 와해가 됐는데요. 그중 일부가 마카오로 갔던 겁니다. 마카오로 간 거구나. 당시 마카오는 스탠리호의 효과로 카지노 사업이 막 한창 성장할 때였잖아요. 삼합회가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새로운 거점으로 찾았구나. 그렇죠. 이런 삼합회의 입성으로 마카오는 범죄 도시로 완전히 전락을 하게 되는데 특히 마카오 삼합회의 보스로서 그 암흑가의 대부로 군림하던 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왕콕코이입니다. 누구지? 이 왕콕코이는 1970년대 마카오에서 온 삼합회의 최대 파벌 중 하나인 14K 파에 입단했고 이후 보스의 자리까지 올라선 인물이었습니다. 14K 좀 낮은데 급이 18K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안쪽에 있으니까 24K가 또 이게 다른 파가 있겠지. 24K 정도는 돼야지. 어쨌든 자, 이 왕콕코이가 이끄는 삼합회 14K파는 마카오에서 마약, 무기밀매, 매춘 등 다양한 범죄 활동을 일삼아왔습니다. 또한 마카오 카지노 관련 사업체와 돈 세탁, VIP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무소불위의 파워를 자랑했죠. 자, 이들은 고액의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장기 매매까지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카지노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조직 간의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던 조직들은 수류탄 공격까지 일삼는 등 마카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결국 삼합회 조직원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원이 법정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자 삼합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정답! 네, 기현 씨. 그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테러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와.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설마. 할까라는 얘기를 어. 해본 건데. 왕코코의 부하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삼합회가 보복성으로 판사를 살해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공권력이 판사를 지켜주기 어려울 정도로 마카오는 무법천지나 다름이 없었죠. 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 마카오 경찰이 범죄와의 전쟁을 나섰게 됩니다. 경찰차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경찰의 차량에 폭탄 테러를 감행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대박. 마카오 카지노 업계를 관장하는 도박 감시국 검사관이 해상세관 담당 경찰 추이용 카오가 마카오 보안장관 경호원이 각각 살해당했다. 뭐 거의 뭐. 이처럼 1998년 마카오에서는 한 해 범죄 건수가 15,000건. 또 마카오 인구의 4% 정도인 18,000여 명이 삼합회 조직원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조직 범죄가 기승을 와, 부렸어요. 인구의 4%? 이렇게 마카오의 매일 밤이 피로 얼룩지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카오의 상황이 또 한 번 급변합니다. 에? 바로 중국이 1997년 홍콩의 주권을 영국으로 반환받은 데 이어서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의 주권까지 되찾게 된 겁니다. 와우. 자, 그럼 이제 마카오를 돌려받았던 중국은 자, 무슨 일부터 했을까요? 범죄 조직 청산? 맞아요. 바로 치안을 바로 잡는 일이었습니다. 네. 결국 마카오의 삼합회 또한 와해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교수님, 근데 중국이 교수님 어떻게 보면 그 도박이 그 허용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마카오는 어떻게 그 도박을 합법을 유지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국은 마카오를 유일하게 도박이 합법화된 구역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반환 당시 향후 50년간은 마카오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아, 반납할 때.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회주의 중국에서 유일하게 도박이 허용된 도시로 마카오가 남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중국은 카지노 도시가 된 마카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2001년 지금껏 40년간 이어져 오던 스탠리호의 카지노 산업의 독점 체제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중국은 카지노 시장을 외부 세계에 전면 개방을 했어요. 특히 중국이 마카오를 세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은 곳이 있었는데 어디였을까요? 손을 잡았다고. 바로 미국 최대의 카지노 도시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미국 회사들은 당시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일어선 아시아의 부유층을 노릴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의 기회가 마카오에 열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 의해서 최초로 열린 그 아시아의 카지노 시장에 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2004년 마카오에 가장 먼저 열린 샌즈 마카오 호텔은 현재 가치로 바꿔보면 약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중국에 건설된 첫 번째 카지노 호텔이었습니다. 이렇게 샌즈 마카오 호텔은 오픈 당시에 3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조금 과장을 보태면 사람들이 흥분한 나머지 문을 부수고 입장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카오 시장의 잠재성을 일찍이 알아본 샌즈 그룹은 이 성공의 여세를 몰아서 2007년 무려 7조 원을 투입해서 세계 최대의 카지노 호텔을 또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네시안 마카오예요.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실내 운하를 쫙 조성해 놓은 이 호텔은 카지노의 크기가 무려 축구장 3개를 합친 면적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와, 진짜? 심지어 뿐만 아니라 이 샌즈 그룹은 프랑스 파리를 컨셉으로 만든 파리지앵 호텔, 화려해. 또 영국 런던을 컨셉으로 만든 더 런던 호텔 등을 마카오에 개장했습니다. 이로써 라스베이거스의 중심거리 스트립과 똑 닮은 마카오의 코타이 스트립이 형성이 되었죠. 다음으로 마카오의 문을 두드린 기업은 바로 2006년 12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2조 5천억 원의 높은 투자금으로 스티브 윈이 운영하는 이 윈 마카오라는 럭셔리 카지노 호텔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라스베이거스의 상징과도 같은 MGM 리조트 또한 마카오의 투자 대열에 합류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미 성공을 경험한 대형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마카오를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꿔 놓았습니다.